안녕하세요. 오늘 이 강의를 맡게 된 조벽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의 석좌 교수지만 이 강의는 HD 행복연구소의 공동소장 자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행복연구소는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매우 평화롭고 행복한 곳입니다. 훗날 여러분들께서 우리 연구소에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안내해 드리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와 저는 외국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다시 연구 귀국을 했는데요.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무서운 고등학생들. 근데 불과 1, 2년 후에 텔레비전 뉴스에 무서운 중학생에 대한 뉴스가 뜨더라고요. 최근에는 무서운 초등학생에 대한 뉴스가 떠요. 그래서 저는 예측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뉴스가 나올까? 아마 여러분들도 예측하시겠죠. 무서운 유치원생들. 과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제가 소위 문제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저와 저 처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위센터의 센터장을 했던 일입니다. 벌써 11년 전이네요. 위센터 아시죠? 소위 문제 행동들을 하는 소위 문제 아들을 상담해 주는 곳이잖아요. 제가 초대 민간 위탁 센터를 하나 맡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 위센터들을 지원해 주는 거점 위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한때 맡았었습니다. 이때 저 센터에 붙인 문구가 있어요. 문제 행동은 있다. 하지만 문제 학생은 없다예요. 우리가 사람과 행동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행동을 보면은 정말 걱정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과연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까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것은 행동일 뿐 사람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왼쪽 끝에 사진들이 붙여 있죠? 이 사진은 바로 전문 상담 봉사자들 사진입니다. 11년 전에 제가 센터를 운영했을 때도 우리 센터 직원들만 가지고는 모든 소위 문제 아들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상담 봉사자들을 받았고요. 우리는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 위센터의 같은 식구처럼 환영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사진들을 걸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저희 센터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그런데 몸이 아픈 아이들이 아픈 이유가 뭔가 보면은 다 콧물 흘리면 콧물 장애, 또 배가 아프면 복통 장애, 머리가 아프면 두통 장애, 이런 장애를 붙이면서 거기에 대한 약을 처방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만은 약을 먹는다 해가지고 원인을 해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증상을 없애주고 완화시켜 주는 것일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픈 거 대신 마음이 아픈 아이들 우리가 상담을 해 주는데 너무나 흔히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장애자를 붙이는 것 같아요.
뭐 분노 장애다, 학습 장애다, 뭐 ADHD 장애다 하면서 그리고 가끔 또 이제 또 가끔이 아니라 또 흔히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아이들의 행동에 장애를 붙이지 않아요. 그 붙이는 순간 해결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증상에 매몰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지만은 원인에 대해서는 알 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장애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정말로 도와주려면 가장 먼저 문제 행동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며칠 전에 어린이날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바로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라는 문제 행동의 원인에 대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여기 출처가 HD 행복연구소라 써 있죠. 맞아요. 저 아내, 저희 공동 소장인데 저희 아내가 여기서 문제 행동의 원인이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개인 견해가 아니라 방대한 연구의 결과인 거예요. 이게 1992년도부터 시작한 연구고 2019년도에 비로소 굉장히 뒤늦게 대중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연구는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연구 결과예요.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첫째, 뇌 발달에 방해를 준다고 합니다.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인지적인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감정 조절하기가 어려워지고 행동 조절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는 사회 정서 인지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한때 ADHD의 원인을 몰랐었는데 이제는 대다수의 ADHD 증상의 원인은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자, 이런 발달적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공격적인 행위 또는 도피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해요. 공격적인 행위가 이제 남에게 해로운 행동, 도피적인 행위는 비록 남한테는 해롭지 않더라도 본인한테 해로운 행동이겠죠. 공격적인 행위가 욕설, 폭언, 폭행 뭐 이런 것들, 심지어 또 타살까지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도피적인 행동이 술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섹스 중독, 현재가 너무나 뭔가 힘드니까 쾌감을 주는 뭔가 다른 것에 푹 빠져 있고 소위 도망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거 갖고 안 되면은 결국은 이제 자살까지 시도할 수 있겠죠. 이게 영원한 도피입니다. 이게 아동 청소년기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태가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관계가 망가지기도 하고, 또는 이 무척 부정적인 생활 방식, 습관을 가지게 되니까 어른이 돼서도 계속해서 사회생활도 어려울 뿐더러 몸에 병도 나고, 그래서 조기 사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연구에 의하면은요,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자살 시도는 일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무려 10배나 더 많다고 해요. 술 중독에 걸리는 것도 뭐 7배가 더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냐? 이 연구는 크게 세 종류를 발견했어요. 학대, 방치, 그리고 역기능적 가정. 학대나 우리 한국 속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어요.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몸이 부러지고 멍들고 할 정도로 뭐 가격하거나 때리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괜히 불안감과 공포감에 떠들게 한다든지, 또는 섹슈얼, 그러니까 성적 학대도 있습니다. 요즘도 신문에도 자주 나타나는 것이 또 이 성적 학대가 아니겠습니까? 성추행, 성폭행 더해서요. 방치도 신체적인 방치가 있고 정서적인 방치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제 보살펴주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겠네요. 그리고 역기능적 가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부모 중에 한 분이 뭐 정신병에 있다든지, 아니면 구속돼 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다든지, 또 엄마가 가정 폭력의 피해자일 경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니까 이제 부모 중에 한두 분이라도 약물 중독에 걸려 있다든지, 그리고 이혼도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부정적 경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0가지를 밝혀냈는데요.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연구소에서는 5가지로 구분을 따로 합니다. 아이한테 필요한 것이 안전한 보금자리인데, 안전한 보금자리가 없을 때, 또 보살핌을 받지 못할 때, 제대로 양육이 안 될 때, 아무도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을 때, 또 아이는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미성숙한 아이니까 제대로 생존하고 성장하려면 경험자로부터 무엇이 옳고 옳지 않고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만 제대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5가지 요소가 결핍됐을 때 아주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종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항우울제 처방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이 통계도 있어요. 한마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공중보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에요. 아동 학대와 방치, 또 다른 말로는 애착 손상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미국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것인데, 아마 우리 한국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지 않고 예방하지 못한다면 우리 한국에는 이것을 처리할 돈이 없을 겁니다. 미국마저 헤매고 있는 마당에 우리 한국은 정말로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째로는 아동기 부정적 경험 중에서도 발달적 트라우마, 소위 애착 손상을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트라우마가 크게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고 트라우마. 사고 트라우마는 없어야 할 것이 생겨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진 났다.
차 사고 당했다. 아니면 폭력을 당했다. 이런 것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너무나 우리가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는 이것을 받고 우리가 사고 트라우마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발달적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받는 충격과 위협입니다. 이 발달적 트라우마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보금자리, 볼살핌, 양육, 지지, 지도가 없을 때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없어도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은요,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 큰 아이들은 생존이 하겠죠. 그러나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가 없으면은 굉장한 위기,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트라우마지요. 근데요,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겁이 없는지 이 중요한 5가지를 제가 보기에는 그냥 외져주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다가, 학원에다가, 학교에다가, 다 외부에다가, 그리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에다가, 인터넷, 컴퓨터에다가 아이들을 거기다 다 맡기고 있더라고요. 아주 어린 아이부터. 이게 다 트라우마인지 이제 모르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의 노인분도 계실 거예요. 또 열심히 또 일해서 돈 벌어서 아이를 정말로 편하게 또 아이가 필요한 또 더 많은 것들을 잘 조달해 주기 위해서 소위 금수저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와중에 아이는 점점점 정서적 흙수저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트라우마, 애착 손상은 트라우마인데요. 트라우마 후유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생존과 성장에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조달되거나 마련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또 그것을 줘야 할 사람이 안 주면은 그 사람에 대한 불신감이 있겠죠. 그리고 분노도 일으키고 또 어쩔 수 없는 절망감에 놓여 있으니까는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고요. 이런 트라우마 후유증은 특성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 후유증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그래요. 곧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20, 3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번째, 더 무서운 특징은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기, 뭐 1살, 2살, 3살 이렇게 어릴 때 이런 애착 손상을 겪은 아이들은 특히 사춘기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하고 또 사춘기는 남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잘 지나갔더라도 대학 들어가서 갑자기 이제 무너지거나 막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그냥 학교 그만두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대학을 다 잘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얻은 사람들도 갑자기 일 집어치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일 잘하더라도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와 관계를 잘 못하고 힘들어하거나 자기 아이가 생긴 후에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착 손상이라는 발달적 트라우마 굉장히 우리가 지금 조심하고 예방하면 예방해야 되고 또 어릴 때 학생 초중고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치유받고 도움을 받아야만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언젠가는 나타나니까 저는 이 아이가 애착 손상 입은 아이가
40년 후, 50년 후에는 무슨 행동을 할 것인지 저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 소중한 5가지를 부모가 외주 주고 키운 아이들은 아마도 40년, 50년 후에 부모님을 외주 줄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어차피 본인이 이 아이 입장에서 어릴 때 이 보살핌과 좋은 보금자리, 지지, 지도 이것을 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돈으로 해결되었다면, 남한테 맡겨서 살았다면 이 아이는 커서도 부모님을 그렇게 할 확률이 매우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물론 요즘에는 혼자 애 키우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헬육아, 뭐 독박육아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부모님은 지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꼭 맞벌이 아니라도 집에 있는 부모들도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근데 도와주는 방법이 너무나 잘못됐어요. 실은 아이가, 그러니까 부모를 아이 돌보면서 해방시켜 주는 것 쪽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는 그 자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저 생각에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또 우리 사회가 좀 더 지혜로워져 가지고 제대로 된 도움을 줄 때까지 만약 기다리면 안 되고요. 우리 모두가 각자 또 서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걸 두루두루 다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좀 더 깊은 내용을 실은 우리 연구소에서 이달 말에 워크숍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은 참여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상담 봉사자들께서 이런 아이들에게 중추적 역할자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와 저 처가 위센터에 있었을 때 정말로 이제 소위 문제 아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렇지만 저는 동시에 삼성전자의 미래인재상 심사위원장 또는 대한민국의 인재상 심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아주 뛰어난 아이들, 모범생 중에서도 영재 천재급 모범생들, 이들을 두루두루 만났는데요. 너무나 많은 경우, 특히 어른들이 이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앞으로 영원히 이제 실패하고 불행해질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인재상 받은 사람들은 아주 탄탄한 성공과 행복의 길로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 아이들을 두루두루 다 만나보고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반에서 꼴찌를 하든 1등을 하든 지금 사춘기 때 문제를 일으키든 아니면은 굉장히 잘 적응해가지고 잘 지내든 이들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양쪽으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고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뭔가가 무엇인지 또 이미 다 알려졌어요. 일단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일반적인 방법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이 세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어요. 이 아이한테는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대마초에 빠져 있었고 또 심지어는 사춘기 때 갱단에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둘째 이 여자아이는 빈민촌에서 태어났고요. 엄마가 미혼모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니까 어릴 때부터 9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웃한테도 성폭행 당하고 사촌한테 삼촌한테도 주기적으로 성폭행 당합니다.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가출을 합니다. 14살 때. 근데 가출하고 난 다음에는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가 미숙가로 태어나서 곧바로 죽었어요. 이 아이는 겹겹이 트라우마를 받은 아이예요.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아마 가장 높은 아이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아이는 어릴 때 그냥 부모가 이 아이를 그냥 버렸어요. 입양된 아이예요. 입양된 아이들, 고아들 얼마나 참 힘들어 합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인간을 믿지 못하니까는 은둔형 외톨이로 쭉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약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중퇴를 하고요. 이 세 아이들의 미래는 너무나 암울하기 그지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아이들은 실패와 불행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소위 트라우마 후유증의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을 만한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누군지 아시죠? 오바마 대통령, 오프라 윈프리, 스티브 잡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 갖고 PTSG라고 그럽니다. G가 영어로 growth, 엄청난 시련을 극복했기 때문에 더 큰 존재로 성장한 사람들이죠. 자,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는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실패와 불행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과 행복의 길로 갔었는데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 살다 보니까 성공하고 행복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살렸다 그러고요. 오프라 윈프리 경우에는 부모가 다 미성숙하고 아버지는 본 적도 없으니까 어머니 부모님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행스럽게 외할머니께서 보살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는 외할머니 아니었으면 자기는 옛날에 다 죽었을 거라고 그래요.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 스티브 잡스는 부모가 다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머니 아무도 없어요. 스티브 잡스한테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에는 이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스티브 잡스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회상합니다. 자, 중추적 역할자가 한 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 명이 이 아이들을 실패와 불행의 길에서 성공과 행복의 길로 바꿔준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일까요?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연구가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꼭 부모가 될 필요도 없고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아이들을 지지를 해준다면 아이들한테는 성공하고 행복으로 갈 확률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연구 결과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위센터를 운영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중학교 교장도 3년 했었는데 같은 시기에 여기 나오는 아이들이 저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폭력도 많았고요. 문제 행동도 많았고. 이 아이들의 꿈은 문학이었어요. 이게 지금 이 아이들이 문학을 꿈꾸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혀 공부랑 담쌓고 지내던 아이였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같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게 했더니 어우,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머릿속에는 엄청난 부정적인 것들이 그냥 꾸역꾸역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엄청난 이제 문제들을 일으켰는데 석 달 후에 이 아이들이 상당히 정리되고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학기 말에는 공부하는 학생으로 변했어요. 학생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아이들의 성적이 매우 올랐기 때문에 EBS 뉴스에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한 학기 만에 학업 성적이 평균 40, 50점 향상됐다. 사실이에요. 물론 60점, 70점 맞는 아이들이 갑자기 한 학기 만에 90점, 100점짜리는 안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은 완전히 포기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그냥 찍기 위주로 했던 것이죠. 20, 30점. 그러니까는 좀 더 마음이 안정되고 그리고 정신을 조금 집중시킬 수가 있다면은 60점, 70점까지는 쉽게 이루어집니다. 자,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자존감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자존감이 생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존중받을 때 생기는 것이에요. 존중이라는 것은 네가 이쁘기 때문에, 네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한다. 이 조건부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겨주는 것이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는 존중받을 필요가 있고 받을 가치가 있고 누군가 존중해 줘야 하겠습니다. 정말 4개월 만에 저희 문제아 교실에 큰 변화가 생겼었고요. 그러나 이 변화가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무수히 많은 행동들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같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몇 명이 이 아이들 방과 후 시간 그리고 또 중간중간 끊임없이 개입을 하면서 꾸준히 관계를 맺어가고 안전함을 확보해주고 안정시켜주고 안심시켜주고 한마디로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고 지도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사실은 이 일은 1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2017년에 연구가 나왔어요. 긍정적 아동기 경험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부정적 아동기 경험이 아이의 미래를 실패와 불행으로 갈 확률을 높인다 그랬었는데 그 역으로 아이들한테 긍정적 경험을 많이 만들어 주면은
심지어는 그런 애착 손상을 심하게 받은 아이들마저도 힐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동기 이제 긍정적 경험이라는 것이 뭐였냐면은 이제 7가지가 밝혀졌는데,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소통을 한다, 이야기를 나눈다, 누구한테서 관심을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 친구가 있다. 근데 어려울 때 누군가 지지를 해준다. 지역 공동체에 개입을 하고 참여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니까 학교에 어떤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 결국은 크게 3가지예요. 소통, 관계, 지도. 이 3가지를 두루두루 포함시켜 가지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지도하는 그 방식이 바로 감정 코칭이라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위센터를 운영할 때도 모든 아이들한테 상담할 때도 감정 코칭으로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그 수업, 그 문제 아들 그 반, 중학교에 큰 변화를 일으킬 때도 거기에 참여하고 개입하는 모든 어른들한테 감정 코칭을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정 코칭이라는 것은 아이의 마음을 여는 소통법이고요. 아이들과 한편이 되는 거, 소위 신뢰를 얻어가지고 한편이 되는 관계를 맺는 법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이의 행동을 올바른 쪽으로 지도를 해주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총 6가지 중에서 4번째가 바로 감정 코칭을 배우고 실행하십시오예요. 자, 이제는 이제 감정 코칭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어른들, 부모, 교육자, 상담사, 리더들, 이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람직한 행동으로 선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아이들한테,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상담사는 내담자한테, 리더는 또 선배는 후배들한테. 이것이 소위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해줘야 할 책임이고 역할이고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중추적 역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람직한 행동으로 선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행동 코칭이라는 방법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소위 잔소리하는 식이죠. 물론 아이들은 잔소리를 하루에 100번씩 듣고 자라야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잔소리가 내재화가 돼가지고 스스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잔소리는 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잔소리는 잔잔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잔잔하게 말을 했는데 아이들이 듣지 않으니까는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잔소리가 악소리가 돼버리잖아요. 이래서 이제 관계가 망가지고 아이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엄마와 유치원생 아이의 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와 저처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만든 KBS MBC 다큐멘터리예요. 한번 보십시오.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는 부모들의 사소한 말 몇 마디. 빨리 꺼 TV 끄고 이제 공부해. 그 몇 마디 말이 때론 아이에게
극심한 분노와 공포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엄마는 날 싫어해. 엄마 날 싫어한다고. 엄마는 날 싫어한다. 너 깨물지 말라 그랬어. 왜 이렇게 아이 키우는 일이 힘이 들까요? 안돼. 흔히 동생을 본 아이들이 시샘을 한다지만 주은이의 경우는 시샘의 정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자,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길래, 에? 아니, TV 있고 공부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분명히 아이가 그렇게 해야지 잘 될 건데. 아, 정말 좋은 말인데 아이는 이 말 듣고 눈알이 확 뒤집어질 정도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반격을 해요, 엄마한테.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 아이가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분이 안 풀려가지고 결국은 자기보다 약한 동생한테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엄마 나 싫어해, 나도 엄마 싫어.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로 좋은 조언을 줬는데 아이는 완전히 그랑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살 주은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친구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때리고 넘어뜨립니다. 결국 친구들이 모두 피해버리고 주은이만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참을성도 없어서 점심시간에는 주은이만 먼저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주은이를 변화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저기 왼쪽에 이제 머리 허연 여자, 그게 이제 제 아내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공동소장. 자, 유치원생이니까는 이 정도로 끝나요.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혼나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그래서 분노가 생겨가지고 동생 괴롭히고 또 친구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10년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없고 모두 자기 싫어한다. 이것을 믿고 산단 말이에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확하게 10년 후를 저는 알아요. 이 아이가 10년 후에 그 무섭다는 중2가 되는 해가 아니겠습니까? 중1은 여기서 안 끝날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10년을 지난다면은 분명히 이런 위기의 아이들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는 KBS 다큐멘터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또 저희가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중2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10년을 살았다 치고 보십시오. 내가 지금 보는 거야 지금? 내가 누가 지금 너 지금 너 손님한테 하는 짓 뭐야 너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뭐냐고 그러니까 뭐야? 기숙사로 향하는 선생님의 발걸음이 다급한데요.
부모님에게 연락이 오자 화가 난 아이가 문을 부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국의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거의 모든 학교에 다 있다라는 거. 한두 명이 아니죠. 또 여러 명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저는 이 학교의 선생님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그냥 못 본 척도 할 수가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다 개입을 하세요. 아이들을 정말로 그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커서 개입을 하지만, 아까 그 주은이 엄마처럼 개입하는 방식을 잘 모르셔서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진다는 것이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행동 코칭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세요, 공부해요, TV 좀 꺼요, 기타 치지 말아요, 뭐 이거 해요, 뭐 이게 좋은 말을 해주지만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바람직한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실은 내 눈에는, 내 귀에는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보이고 들리니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이 차이가 느껴지죠. 이 차이. 바람직한 것과 부족한 행동의 차이. 그러니까는 못마땅하거나 아쉽거나 또 이것이 내 자녀라면은 걱정이 되잖아요. 이 아이의 미래가. 그래서 이미 내 마음 속에는, 어른들 마음 속에는 부정성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말이 곱게 안 나오고 독든 대화가 나와요. 독이 든 대화. 이것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유치원생 어머니께서 아이한테 TV 끄고 공부해, 이 말을 곱게 한 것이 아니라 TV 끄고 공부해, 야단치는 쪽으로 아주 강하게 억약이 확 올라가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손가락질이 나오고, 이게 다 독이에요. 그런데 이 독이라는 것은 꼭 입에서 말로 내뱉어야만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억양, 눈빛, 몸짓, 이게 비구어적 소통이라 그러잖아요. 표정, 이 부정적 감정을 막 쏟아내는 것이 독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남자 얼굴에 한쪽 이가 삐끗 올라갔죠. 이 피식거리면 니까지껏 하는 이 표정, 이게 바로 경멸이라는 표정이고 가장 독한 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독은 심지어 개도 그런 표정을 짓는 것 같고요.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그런 표정을 져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와가지고 이런 표정을 앞에서 짓는다면은요, 아마 속이 확 뒤집어질 거예요. 경멸은 분노를 유발한답니다. 이것은 막 유치원생들도 다 아까 보시다시피 막 분노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고등학생은 지금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이 많고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행동 코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통할 때 독이 포함되기 때문에 관계가 망가집니다. 아무리 조언 자체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듣지 않을 뿐더러 그 관계가 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동 코칭과 매우 다른 감정 코칭법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자, 감정 코칭의 목표는 행동 코칭과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겁니다. 단 행동을 지도하기 전에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지를 먼저 해줘야만 지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지가 없는 지도는 사실상 지시였어요. 일방적으로 내가 해주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나는 거. 지시는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 맥락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세상에 무시당하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지시는 무시라는 개념이 동반되기 때문에 소위 독이 동반되게 돼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독을 빼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해 준다. 지지가 먼저 있어야 된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아이가 친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친구랑 싸워가지고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다고 울고 있어요. 이럴 때 먼저 아프고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 경청에 해당됩니다. 아이가 아프고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똑같이 해준다면 그럼 네가 한 말 잘 들었다를 표시해 주는 거고, 나도 그럴 경우에는 그랬을 것 같아.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왜 그랬어 하고 따지고 들은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그랬어, 누구랑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을 보이는 질문을 해주는 거. 이것을 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네. 내 마음을 이해해 준 사람은 내 편,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내가 불신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당연히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듣겠죠. 그래서 감정을 먼저 수용해 주고 소위 지지를 해준다면 아이가 이제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가 방어 차원, 보호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지라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해줌으로써 이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준비를 시켜놓고 나서 내가 해줘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순서겠죠. 마음이 아무리 상하더라도 친구랑 싸우는 것은 안 돼. 무엇이 옳고 그런 것에 대한 한계를 그어주고 난 후에 자, 그러면은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이제 행동을 서로 함께 수정해 나가는 지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지를 먼저 해줘야만 지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준비시켜주지 않고 막 말해주는 것은 그야말로 정신이 없는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감정 코칭의 핵심은 지도 먼저, 지도선, 지지를 먼저, 그 다음에 지도. 자, 이런 감정 코칭을 받고 난 후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까 그 유치원생 먼저 보여드릴게요. 2달 후 틈만 나면 동생과 싸우던 주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잠시 외출한 사이 동생 이수가 떼를 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주은이가 동생에게 감정 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과 줄까? 이제야 사과가 많이 먹고 싶구나. 그런데 엄마가 와야지 사과 먹으면 안 될까? 알았다. 그러면 사과 줄까? 나중에 화내집니다. 이렇게 2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다? 채워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빠 손가락.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이 너무 튼튼해서 아빠 손가락으로 하기로 했어. 고마워.
애벌 좀 갖고. 주은이 사실은 그 주은이가 감정 코칭을 배운 것이 아니라 주은이 엄마께서 감정 코칭을 배우셔가지고 아이한테 하니까 아이가 그냥 엄마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말로 가르치면은 따지고 들고요, 행동으로 보여주면은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그 경우네요. 동생이 우니까 사과가 많이 먹고 싶구나. 아이의 동생의 그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읽어주고. 그러니까는 아이가 이제 차분해지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런데 곧바로 얘다 사과 먹어라 하지를 않아요. 엄마 오신 후에 먹으면 안 될까? 더 책임 있는 행동이 나오도록 유도했지만, 물론 아이가 너무나 어려서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관계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감정 코칭의 핵심이에요. 자, 제가 사실은 이 아이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학교에서 정말 잘하고 있고, 관계, 부모님, 친구, 또래 관계, 또 두루두루 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감정 코칭 받은 아동들은 집중력도 좋아지고 학습 능력도 향상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고 자신의 감정 조절 잘하고 타인의 감정 공감대 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관계가 좋고, 이것이 바로 공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고 학교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능력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잘해야만 결국은 사회 나가서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실은 상담사의 역할이 경청이잖아요. 경청.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유니세프에서 아동 친화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만든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장 원하냐 했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언급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맨 마지막에 언급을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무엇보다 아동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민주적인 소통. 봐요.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경청해 달라. 꼭 상담사만이 아니라 어른들한테서 바라는 아이의 마음. 경청이었습니다. 근데 경청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경청은 듣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자분 앞에 있는 남자가 말을 하는데 이분이 지금 경청하는 것 같습니까? 이분한테 물어보면은 난 지금 다 하는 말 다 듣고 있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경청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경청은 듣기랑 다르잖아요.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경청은 귀담아 듣기, 온 마음을 다해서 듣기, 정성 있게 듣기 하던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너무나 추상적인 거고요. 경청은 듣기 플러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까지 포함시켜야 됩니다. 얼굴도 쳐다봐주고 거기다 끄떡거려주고 추임새도 넣고 이래야만 쌍방향 동시다발 소통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기술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분은 전혀 경청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청은 듣기 플러스 알게끔 함 플러스 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개만 끄덕거리고 하는 것을 저는 원숭이 미러링이라 그래요. 그냥 따라하는 거, 행동만 따라하는 거. 이런 짠짠한 기술 갖고 경청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어떨 때는 말 따라하는 거 있죠. 꾸나꾸나 하는 거, 꾸나꾸나. 저는 그것을 앵무새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미러링을 해야 되는데
정서적 미러링을 해야 돼요. 서로 정서적으로 조율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통은 경청 더하기 공감인데, 그러면 경청은 바로 정서적 조율, 공감이 관련되어 있고요. 공감은 똑같은 감정 느끼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공감이라는 것은 그 동감 상태 더하기 내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래야만 공감대가 형성되고요. 그 모든 과정에 경청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청과 공감이라는 것은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야만 되는 능력이고, 이 두 가지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포자가 돼요. 이런 방정식을 갖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수학에서는 수포자가 생기는데 이 소통에는 이 두 가지가 서로 2차 방정식 같이 엮여져 있어 가지고 저는 소포자라 그럽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본래 감정 코칭은 망가진 관계마저도 회복시킬 수 있는 소위 상담의 도구로서도 사용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려워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원숭이 미러링 또 앵무새 미러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꾸나. 저는 그것을 감정 코칭이 아니라 감정 코팅이라고 말을 붙이겠습니다. 모습은 비슷한데, 소위 짝퉁이죠. 모습은 비슷한데 실제로 정서적 조율도 없고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린이집의 유치원 선생님들, 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을 위해서 무료 감정 코칭을 수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매해 180곳을 우리가 가서 감정 코칭 강의를 하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그리고 올해부터는 초중고 교사들을 위해서도 무료 감정 코칭과 회복 탄력성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현재 올해 벌써 50개 학교에 해드렸고, 하반기에 또다시 50개 학교에 무료로 해드릴 계획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모든 교사 또 학부모도 또 상담사도 배우면 좋을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또 하나는 초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 코칭을 배우고 실행하세요에는 추가적인 두 가지 면이 더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내면의 감정 세계를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또 스트레스 관리 능력,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능력인데 이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먼저 도움받아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1, 2, 3, 4, 5, 6, 1번은 공부 못하는 아이, 2번은 아마 코로나19에 지금 걸렸는지 재채기하고 콧물 흘리고 그러네요. 아니면은 정말 영재도 사실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화가 너무 많이 난 아이, 너무나 슬퍼서 막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아이 같이 보이네요. 누굴까요? 자,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탈진된 상담사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는 내담자들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행복하라고 가르쳐가지고 말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스트레스에서 매몰돼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기피하게 됩니다. 불행한 사람 옆에 있다는 것만큼 또 불행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을 하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만 돼요. 내가 먼저 부정성보다도 긍정성을 듬뿍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저절로 우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부정성에 놓여 있던, 긍정성에 놓여 있던 상대방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짜증나고 내가 화나고 내가 힘들면은 상대방의 단점이 먼저 보이고요. 내 안에 편안함과 평화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있다면 장점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한테는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 역시 문제 아이일 수도 있고 정말로 훌륭한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점을 볼 것이냐 단점을 볼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문제아를 본다면 너무나 그 아이가 믿고 걱정되고 어떻게 도와주기가 힘드니까는 우리 스스로 절망에 빠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긍정성에 충분히 충만되어 있으면 이 아이가 얼마나 이뻐 보일 것이고 고맙고 또 이 아이의 미래가 기대되고 희망적일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선택이고요. 아이들은 우리의 긍정적 시선 안에서 이쁘게 성장하는 법입니다. 저는 상담사가 케어기버라고 믿습니다. 좋은 마음을 기빙, 베푸는 중추적 역할자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지닌 존재가 바로 상담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버, 나누고 베푸는 사람.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 긍정적인 마음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 근데 마음에는 아주 신기한 면이 있어요. 마음은 퍼질수록 그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마음을 베푼다고 마음이 없어지고 줄어들고 빈곤해지는 게 아니죠. 돈은 그렇지만 마음은 퍼질수록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자, 오늘 이제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감정 코칭이 결국은 핵심인데 왜 감정 코칭을 배워야 하는 그 이유를 1, 2, 3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 행동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증상만 없애가지고는 그 아이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은 바로 발달적 트라우마, 애착 손상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도 좀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에서 밝혀진 것이 뭐냐 하면 애착 손상을 받은 아이들이라도 이 아이들이 다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가 있다.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고요. 그 변화에, 그 갈림길에, 그 선택에 도움을 주는 중추적 역할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결국 집에서 중추적 역할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성숙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아이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감정 코칭이 필요성이 이제 설명됐고, 그러나 감정 코칭이 무엇이냐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면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만이 아니라 본인의 감정도 알아차려야 되고, 또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지녀야 되고, 이 방법은 본인한테도 적용하고 아이한테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 기술을 추가적으로 배우면 더 좋습니다. 비록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지만, 저희 부부는 이것을 국내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나라에 방문하면서 교사, 상담사, 훈육 요원들, 또 학생들한테 직접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내용은 사실 우리 연구소에서도 충분히 그냥 무료로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시니까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의 사회가 앞으로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들의 개입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아픔, 상처가 치유되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도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공하고 행복해서 더 많은 아이들한테 행복과 성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